나이가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떠난 거실의 침묵, 일주일이 지나도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 명절 식탁에 빈 의자 2자리. 이 세 장면 중 하나라도 익숙하시다면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못 챙긴 사람으로, 친구 관리에 실패한 사람으로, 인생 후반전을 잘못 산 사람으로. 가장 억울한 건 이겁니다. 한평생 자식 키우고 부모 모시고 이웃 살피며 살아오신 분에게 사회는 노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차가운 한 줄을 붙입니다. 혼자 있는 건 당신 잘못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이 거실에 앉아 자기 자신에게 묻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지? 왜 친구가 안 남았지? 왜 자식이 안 찾아오지? 식탁에서, 전화기 옆에서, 잠 안 오는 새벽에 매일 같은 질문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잘못된 길로 가십니다. 자책을 시작하십니다. 혹은 억지로 모임에 나가십니다. 혹은 자식에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2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길로 외로움이 사라진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책은 더 깊은 자책을 부르고, 억지 모임은 더 큰 공허를 부르고, 매달림은 자식의 발걸음을 더 멀게 만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잘못 산 증거가 아니라 제대로 나이 든 증거라고. 강진 유배 18년, 그 살인문 안에서 다산이 몸으로 통과하신 결론이었습니다. 살인문이 닫히고 한양의 동료들은 흩어졌고, 2형 중 한 분은 그해 봄 형장에서, 한 분은 흑산도로 가셨습니다. 2 아들은 패족이 되어 한양에 남았습니다. 알아주던 임금 정조는 그 전에 여름에 세상을 뜨신 뒤였습니다. 40의 사내 한 분이 강진 주막 뒷방에서 손수 호롱 등잔을 켜셨고, 그 등잔 밑에서 깨달으신 한 줄이 있었습니다. 혼자는 결함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자리라는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다산이 강진 18년에서 깨달으신 5가지를 차례로 알려드립니다. 그 5가지를 다 들으시면 거실의 그 침묵이 왜 당신 탓이 아닌지, 왜 그것이 무너진 게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신호인지가 정리되십니다. 머리로 끄덕이시고 끝나는 5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밤 거실에 다시 앉으셨을 때, 거울 앞에 다시 서셨을 때, 식탁에 빈 의자가 다시 눈에 들어오셨을 때, 그 자리에서 손에 잡히는 5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혼자가 길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누구나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동료가 은퇴하고, 부모가 떠나고, 친구의 부음 문자가 한 해에 1~2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거실은 조용해지고, 식탁은 헐거워지고, 전화벨은 뜸해집니다. 이때 많은 분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한 줄을 적어두는 일입니다.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됐다. 내가 처세를 못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인복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그 한 줄을 매일 거울 앞에서 다시 읽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는 한 줄로 적어둔 자책을 매일 읽으면 그 한 줄을 사실로 굳혀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처음엔 가설이었던 한 줄이 한 달이 지나면 진단이 되고 1년이 지나면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는 사이 진짜 일어난 일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자녀는 자기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러 갔습니다. 동료는 자기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만 빠진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되면 누구나 같은 자리로 옮겨가는 자연스러운 시기가 있는 겁니다.
스웨덴의 노인학자 라르스 톤스탐이 평생 연구에 정리한 결론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무게중심은 바깥에서 안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며 이 이동은 결함이 아니라 누구나 지나가는 한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걷고 말을 배우듯 노년이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같은 결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뜻이었습니다. 미 국립학술원이 2020년에 정리한 보고서도 같은 자리에 멈춥니다. 강제로 끊긴 관계는 위험하지만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자리는 위험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산이 유배 살던 강진의 한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평생 5아이를 키워 시집장가 다 보내신 분이었습니다. 막내가 마지막으로 출가한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빈방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베고 자던 베개, 벽에 걸린 빛바랜 옷까지, 툇마루 끝에 가지런히 놓인 집신 5켤레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자기 자신에게 한 줄로 물으셨습니다. 방이 비니 내 마음마저 공허해지는구나. 내가 무얼 잘못 살았나. 그 한 줄에 매여 있던 어느 새벽, 어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떠오르는 해를 한참 바라보시다 그 한 줄을 멈추시고 다른 한 줄을 마음에 박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 공허해진 이 자리는 내가 잘못 산 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나이 든 자리다. 같은 방, 같은 베개, 같은 집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비어있는 그 방은 잘못 산 삶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낸 삶을 증명하는 방. 어머니가 매일 한 번씩 등잔 밑에서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 한 줄을 적으시며 살아온 자리를 음미하시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뒤 마을의 다른 어머니들이 자식을 보내고 같은 빈방 앞에 서게 될 때마다 그 어머니께 한 번씩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자가 논어하기 편 첫 장에 적어두신 한 줄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알아주는 사람이 사라진 자리가 결함이 아니라 군자의 자리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 자책의 한 줄을 멈추십시오. 대신 한 가지만 인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나이가 통과시키는 자연스러운 자리에 서 있다. 이 한 줄로 충분합니다. 그 한 줄을 인정하시면 거실의 침묵이 더 이상 잘못 살아온 증거로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 전화가 줄어든 자리가 더 이상 인복 부족의 증거로 들리지 않습니다. 명절 식탁의 빈 의자가 더 이상 가정을 잘못 꾸린 증거로 들리지 않습니다. 결함이라는 단어를 정상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그 한 자리에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상이라는 한 단어로는 풀리지 않는 한 가지가 남습니다. 어떤 날은 혼자가 편하고 어떤 날은 혼자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원칙이 그 차이를 풀어드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떠밀린 혼자와 선택한 혼자는 정반대입니다. 같은 거실, 같은 한 잔의 차, 같은 시간.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차 한 잔이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그 차 한 잔이 비명이 됩니다. 많은 분이 이 차이를 자기 기분 탓으로 돌리십니다. 오늘은 내가 약해서 무너졌다. 오늘은 내가 강해서 견뎠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차이를 기분이 아니라 두 개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떠밀린 혼자입니다. 누군가 떠나서, 누군가 끊어서, 누군가 외면해서 생긴 혼자. 다른 하나는 선택한 혼자입니다. 내가 책을 펴려고, 내가 산책을 나가려고, 내가 한 호흡 쉬려고 만든 혼자.
추수가 끝난 그해 늦가을 강진 들녘에 한 사내가 홀로 서 계셨습니다. 30년을 같이 새벽 들녘을 밟던 이웃 두 분은, 한 분은 그해 봄에 논 한 마지기 처분하고 도성으로 떠나셨고, 한 분은 그해 여름에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왔습니다. 사내는 거둘 곡식이 떨어진 빈 들녘을 한참을 바라보다 호미한 자루를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 겨울 내내 그는 같은 들녘에 매일 나오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30년을 같이 밟던 두 분이 없는 그 들녘이 적막한 고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새벽, 사내는 들녘 한 귀퉁이에 직접 호미를 박으시며 한 줄로 다짐하셨습니다. 이 들녘에 떠밀려 온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걸어 들어왔다고. 같은 들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 들녘은 농부를 짓누르던 자리가 아니라 농부가 직접 걸어 들어가는 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계절이 지난 뒤 이듬해 봄, 그 들녘에 가장 먼저 푸른 싹이 올라온 자리는 그가 호미를 박으신 그 한 귀퉁이였습니다. 세네카가 마음의 평온에 대하여 라는 글에서 적어두신 한 줄이 있습니다. 고독은 군중에 대한 혐오를 치료하고 군중은 고독의 권태를 치료한다. 둘은 번갈아 의지해야 한다. 혼자가 병이 아니라 혼자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답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의 시간 한 토막을 직접 떼어 두십시오. 새벽 1시간이어도 좋고 오후 산책 30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은 떠밀려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해서 비워둔 시간이라고 마음 안쪽에 표시하십시오. 책 한 페이지를 펴셔도 좋고 마당에 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시간이 누구의 손에 의해 비워졌는가입니다. 떠밀려 비어있는 시간은 비명이 되고 직접 비워둔 시간은 위로가 됩니다. 같은 한 시간이지만 누가 드렸느냐에 따라 그 한 시간의 무게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 한 토막의 시간이 쌓이면 거실의 나머지 시간도 조금씩 색이 달라집니다. 정상이라는 단어가 머리에서 거실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선택한 혼자라는 단어를 알아도 여전히 한 가지가 남습니다. 그 시간을 어디서 드리느냐. 세 번째 원칙이 그 자리를 다룹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방의 이름을 바꾸는 순간 그 자리가 달라집니다. 많은 분이 노년의 거실을 빈 거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이들이 자라던 방을 떠난 방이라고 부르십니다. 명절에 비어있던 의자를 빈자리라고 부르십니다. 빈, 떠난, 빠진. 매일 사용하시는 그 한 단어가 무엇인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 한 단어가 그 공간에서 보내는 매 시간의 색을 결정합니다. 사람의 뇌는 공간에 붙은 이름을 그 공간의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같은 방을 병실이라고 부르면 그 방에 누운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같은 방을 감옥이라고 부르면 그 방에 누운 시간은 형벌의 시간이 됩니다. 거실도 같습니다. 매일 빈 거실이라고 부르신 거실에서는 매일 비어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시게 되고, 사이제라고 부른 거실에서는 매일 자기 자신을 마땅히 다듬는 자리에 서시게 됩니다. 노년학 연구들이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노년의 인지 저하를 부르는 결정 변수는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주관적 외로움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같은 숫자의 관계 안에 계셔도 외롭다 부르시면 위험이 올라가고 풍요롭다 부르시면 위험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곧 변수였습니다.
또 다른 가을 강진, 외곽마을, 자녀 둘을 병으로 먼저 보내신 한 안악이 계셨습니다. 안악은 두 아이를 보낸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아이들이 베고 자던 베개, 벽에 걸린 작은 옷까지, 툇마루 끝에 놓인 헌 집신 한 켤레, 그 방을 빈 방이라 부르신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안악은 더 이상 그 방문을 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방문을 지날 때마다 두 아이가 남기고 간 자리가 한 겹씩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더 지난 새벽, 안악은 문 앞에 멈춰서서 말이 끊긴 채 한참을 바라보시다 방 안으로 배틀 하나를 들이셨습니다. 두 아이의 집신을 지어 신기시고 옷을 짓던 그 손이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마음에 짚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 위에 종이 한 장을 손수 붙이시고 새로 태어나는 곳이라는 뜻으로 이 방에 소생제라는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같은 방, 같은 집신, 같은 햇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그 방은 자식이 떠나 비어있는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가 새로 태어나는 공간, 소생제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그 소생제에서 짠 무명 한 필이 강진 장날 가장 먼저 팔려 나갔습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평생 반복해 보내신 한 줄이 있습니다. 오직 독서만이 너희를 패족에서 벗어나게 한다. 패족이라는 단어 위에 책상 앞 독서라는 단어를 다시 붙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처지가 아니라 처지에 붙이는 이름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거실에 새로운 이름 하나를 붙여두십시오. 종이 한 장에 적으셔서 식탁 위에 두셔도 좋고 마음 안쪽에만 두셔도 좋습니다. 빈 거실이 아니라 사이제, 떠난 방이 아니라 책방, 빠진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 단어 한 개를 바꾸시는 그 한 자리가 매일의 무게를 바꿉니다. 거창한 액자를 거실 벽에 걸 필요도 없습니다. 다산도 손수 종이에 글자, 넷을 적어 벽에 붙이셨을 뿐입니다. 강진의 그 안악도 종이 한 장에 소생제라는 한 줄을 붙이셨을 뿐입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매일의 무게를 바꿉니다. 결함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단어 위로 거실을 옮기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름을 바꾸셔도 여전히 한 가지가 남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한 줄의 외로움입니다. 네 번째 원칙이 그 외로움을 풀어드립니다. 네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이해받기를 멈춰야 외로움이 멈춥니다. 많은 분의 외로움 한가운데에는 한 줄의 갈증이 있습니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누가 좀 물어봐줬으면, 누가 좀 들어줬으면. 그래서 자식에게 이 길게 전화를 거시고 친구에게 단톡방 메시지를 길게 적으시고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길게 풀어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길게 말을 풀어내고 돌아오신 저녁이면 외로움이 더 깊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해받기를 갈구할수록 이해받지 못한 자리를 더 정확하게 셈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5번 말씀하시면 5번 중 못 알아들은 한 번이 크게 남고 10번 말씀하시면 10번 중 시큰둥했던 2번이 크게 남습니다. 갈구의 크기가 곧 상처의 크기가 되는 구조입니다. 외로움은 이해받지 못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해받아야만 한다는 그 한 줄의 명제에서 시작됩니다. 공자가 논어하기 편 첫 장에서 적어두신 한 줄이 다시 떠오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맹자가 진심상편에서 적어두신 한 줄도 같은 자리에 멈춥니다. 궁하면 홀로 자기 자신을 선하게 닦는다.
노자가 도덕경 33장에서 적어두신 한 줄도 같은 자리에서 끝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가 부유한 자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명상록 사권 3장에 적어두신 한 줄도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만큼 조용하고 사적인 은신처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동서양의 4명이 시대도 대륙도 다른 자리에서 같은 한 결론에 닿아 있었습니다. 유배 10년이 넘던 어느 한겨울 저녁 강진 다산 초당, 다산은 등잔 밑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양에서 다산을 알아주던 정조 임금은 1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세상을 뜨셨습니다. 함께 학문을 논하던 형 한 분도 그해 흑산돼서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왔습니다. 외가 윤씨 친족 한 분만이 가끔 인편으로 안부를 전해 오실 뿐, 한양에서 그를 알아주던 사람은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산은 그 등잔 밑에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십니다. 그 편지, 어디에도 알아주는 이 없음을 한탄하는 한 줄이 없었습니다. 그 빈자리에 적힌 것은 오직 한 줄, 책을 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알아주는 이가 사라진 자리에서 알아주는 이를 구하기를 그만두신 그 한 자리에서 두세기 뒤 오늘 거실에 앉으신 당신이 그를 알아주는 길이 열렸습니다. 1810년에 다산이 만드신 책자 한 권이 있습니다. 하피첩. 아내 홍씨가 강진으로 보낸 다홍치마를 잘라 두 아들에게 당부해 글을 적은 책자입니다. 꼭 200년이 흐른 2010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이것을 보물로 지정했고 2015년에 7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강진의 한 등잔 밑에서 알아주는 이를 구하지 않고 적으신 한 줄이 두세 길을 건너 보물의 이름으로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알아달라는 한 줄을 입에서 빼보십시오. 전화는 짧게, 메시지는 짧게, 자기 이야기는 묻기 전에는 꺼내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한 가지를 채우십시오. 오늘 내가 읽은 한 문장, 오늘 내가 걸은 한 길, 오늘 내가 쓴 한 줄.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그 한 가지가 오늘의 당신을 채웁니다. 신기한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알아달라는 한 줄을 빼시는 순간부터 자식의 짧은 전화 한 통이 서운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의 늦은 답장 한 줄이 서글프게 들리지 않습니다. 정상이라는 단어 위에 올라서 계시기에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4번째 원칙입니다. 4가지를 다 들으셨어도 거실에 다시 앉으시면 한 가지가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묻는 한마디입니다. 마지막 원칙이 그것입니다. 마지막 원칙은 이것입니다.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멈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쯤 들으시면 많은 분이 새로운 결심을 시작하십니다. 내일부터 모임 하나를 더 나가야지. 새 취미 하나를 시작해야지. 옛 친구에게 먼저 전화 한번 돌려야지. 새로 시작할 항목을 종이에 길게 적으십니다. 그런데 그 종이가 한 달이 지나면 거의 빈칸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로 시작할 것을 늘리시기 전에 매일 자기를 무너뜨리던 한 가지를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는 자책입니다. 거실에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던지시는 그 한마디입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지? 왜 친구가 안 남았지? 왜 자식이 안 찾아오지? 이 3줄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은 던질 때마다 답 대신 자책을 한 겹씩 더 두껍게 쌓아 올립니다. 새로 시작하신 모임도, 새로 시작하신 취미도, 새로 거신 전화도 그 자책의 두께를 뚫지 못합니다. 사람의 뇌는
새로 시작한 일보다 매일 반복한 한마디에 더 강하게 길듭니다. 한 달에 한 번 나간 모임보다 매일 거실에서 자기 자신에게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시작, 항목을 늘리시기 전에 그 한마디를 먼저 멈추셔야 합니다. 답이 없는 질문을 닫으셔야 답이 있는 시간을 여실 수 있습니다. 1801년 늦가을 강진 주막 뒷방, 사이자의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새벽에 자기 자신에게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빠졌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한양 시절을 한탄하는 한 줄도 적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벽에 글자 넷을 붙이시고 책상 위에 붓한 자루를 놓으시고 등잔 하나를 켜셨습니다. 자책의 한마디를 멈추신 그 자리에 첫 글이 시작되었습니다. 18년 뒤 그 첫 글은 목민심서 48권으로 흠음신서 30권으로 경세유표로 이어졌습니다. 강진의 그 새벽에 멈춘 한마디가 두세기 뒤 우리에게까지 닿은 한 학문이 되었습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평생 반복해 보내신 한 줄이 있다고 합니다. 오직 독서만이 너희를 패족에서 벗어나게 한다. 처지를 한탄하지 말고 책을 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한탄을 멈추는 자리에서 책장이 열린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항목을 적기 전에 멈출 한마디를 먼저 종이에 적으십시오. 내가 뭘 잘못 살았지? 이 한 줄을 거울 앞에서 멈추기로 다짐하십시오. 이 한 줄이 입에서 나오려 하면 그 자리에서 한 호흡 쉬시고 다른 한 줄로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자리에 서 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멈추는 사람만이 시작할 자리를 얻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원칙입니다. 5가지 원칙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다 들으셔도 마음 한 구석에 한 가지 어려움이 남으실 겁니다. 5가지 원칙을 머리로는 끄덕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 거실에 다시 앉으시면 그 5가지는 멀고 그 빈 의자는 가깝습니다. 자녀 방문 너머의 정적이 다시 들리고 명절 식탁의 빈자리가 다시 보이고 휴대전화의 침묵이 다시 무겁습니다. 머리는 정상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데 거실은 여전히 결함이라는 단어로 말을 걸어옵니다. 그 순간 당신을 무너뜨리는 건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한 줄로 정리되는 두려움입니다. 정말 이 혼자가 정상일까? 정말 내 잘못이 아닐까? 씁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산이 강진 18년에서 통과하신 결론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정상의 기준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 정상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매일 거는 그 한마디에 있다는 것. 그 한마디가 결함이라면 평생 결함으로 사시고, 그 한마디가 정상이라면 그 자리에서 정상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의 한마디, 그것이 다산이 사이자의 새벽에 발견하신 단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산이 두 아들에게 평생 반복해 보내신 한 줄이 다시 떠오릅니다. 오직 독서만이 너희를 패족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을 가르는 것은 처지가 아니라 처지에 붙이는 한마디라는 결정타였습니다. 두세기가 지난 오늘에도 그 한 줄은 그대로 듣습니다. 당신이 거실에 붙이시는 한마디가 결함이면 거실은 결함이 되고, 정상이면 거실은 정상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3가지만 일상에 옮기십시오. 첫째,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못 살았지? 라는 한 줄이 입에서 나오려 하면 한 호흡 쉬시고 한 줄로 바꾸십시오.
나는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자리에 서 있다. 둘째, 하루의 시간 한 토막을 직접 떼어 두십시오. 새벽 1시간이어도 좋고 오후 산책 30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은 떠밀린 혼자가 아니라 선택한 혼자라고 마음 안쪽에 표시해 두십시오. 셋째, 거실에 새 이름 하나를 붙이십시오. 빈 거실이 아니라 사이제, 떠난 방이 아니라 책방, 단어 한 개를 바꾸시는 그 한 자리에서 매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결함이 아니라 정상임을 안다. 나는 떠밀린 혼자가 아니라 선택한 혼자를 드린다. 나는 내 방의 이름을 내가 붙인다. 나는 알아달라는 한 줄을 입에서 뺀다. 나는 자책 한마디를 거울 앞에서 멈춘다. 나는 정상이라는 단어 위에서 오늘을 시작한다. 이 세 가지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첫날 밤은 한 가지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거울 앞 그 한마디를 멈추는 일입니다. 그 한마디가 멈추는 자리에서 나머지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산이 사이자의 첫날 새벽에 하신 일도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처지를 한탄하는 한마디를 멈추신 그 자리에서 18년의 학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진의 그 새벽이 우리 거실에 오늘 밤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밤 거실에 혼자 앉아 계시거든 살인문이 닫힌 강진의 한 등잔 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등잔 밑에서 한 사내가 자기 방에 손수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사이제. 같은 흙벽, 같은 호롱, 같은 혼자였지만 그 이름이 붙은 순간부터 그 방은 유배지가 아니라 한 학문이 시작된 자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거실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결함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온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맺습니다. 긴 호흡, 끝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